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 중인 김길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김길자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60대 여자입니다. 흔히 고통과 고난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고난은 참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가시를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한때 이런 말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먹고 살기 바쁜 인생에서 굳이 고통까지 받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해야 하나, 살기 힘든 사람에게 세상 사치스러운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길고 고난이 많았던 인생의 여정을 반절 이상 걸어오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그저 허투루 들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일단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제 남편을 만난 거였네요. 물론 처음 만남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지나서 남편이 실업자가 됐고, 남편은 점점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에게 별의별 이유를 대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고의로 사고를 내는 공갈까지 하게 되고, 담보대출 사기까지 하게 돼서 제가 셋째를 가졌을 때쯤 징역을 살게 됐죠. 남편이 감옥에 간 후로도 거의 2년 가까이는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집까지 쫓아와서 남은 저희 가족들을 아주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죄인의 가족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물론 저나 애들은 남편의 사기 행적에 대해 아는 것도 잘못도 없었지만 피해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표명할 염치가 없었죠. 결과적으로 남편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다가 하늘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병환이 생겨 세상을 떠나게 됐네요. 한때 사랑했고 내 아들들의 애비인 사람이 지하 밑바닥까지 찍고 범죄자가 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인간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지만 금전적인 피해가 아닌 피해를 입은 저와 제 아들들의 인생은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남편 그 인간이 돈 문제를 일으킨 게 첫째가 초등학교 때부터였는데, 애 학교, 친구들 부모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사기를 쳤으니 저희 아들은 학교에서 대대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사기꾼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 따돌림과 괴롭힘이 중학교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몇 년째 범죄자 아들이라 낙인이 찍혀서 괴롭게 살아온 아들은 세상에도 또 제게도 마음을 닫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서 살아가고 싶었지만 엄마로서 제 역할이 충분치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아들이 가출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 살고 있던 춘천 시내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며칠 동안 뒤졌죠. 그러다 아들이 가출을 하고 3일째 되던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였어요. 아들이 늦은 밤에 술에 취한 행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하려다 미수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잠옷 차림으로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서 한가운데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던 아들의 뒷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때 그냥 그 상태로 눈을 감고 깨어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경찰에게 듣기로는 가출한 아들이 돈이 떨어져서 갈 곳이 없으니 술에 취해 길가에 있던 행인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은 15살이었기에 그냥 훈방 조치 후 저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지만 먼 발치에서 터덜터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따라오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온 삶의 무게가 저를 턱하고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큰 길가로 나왔을 때 저는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 어쩌려고 이러니? 범죄자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 했으면서 어떻게 남의 돈에 손을 대려고 해? 준성아, 그렇게 남의 것에 손대는 짓까지 하고 집 나가서 가족들 속 까맣게 태울 정도면 차라리 엄마랑 그렇게 싫은 네 아버지 따라갈까? 그래,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 앞에서 통곡을 하며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아들은 놀라서 저를 붙들었고 저희들은 얼싸안고 땅을 굴렀죠. 저는 울면서 이제 다 끝내자고 하면서 울고 아들은 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벌개진 얼굴로 덜덜 떨면서 제게 매달리며 말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 안 대고 다시는 엄마 속 안 썩힐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엄마가 준성이 마음 다 알아.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기로 하자. 죽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너랑 나랑 여기서 한번 죽었다 치고 새로 시작해. 우리 가족 힘들게 한 그 인간이 더는 힘들게 하지 못하게 강해지고 행복하게 살자. 준성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날 저와 아들은 가족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저만 하늘로 가버린 그 인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 태어났습니다. 춘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를 위해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아무도 우리 가족의 어두웠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리를 해서 이사를 한 만큼 새 출발은 그리 여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저와 두 아들 그리고 막내인 딸이 생활을 해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리 살았을까 감탄과 탄식이 나올 만큼 바쁘게 살았네요. 어떻게든 그 단칸방에서 애들과 함께 벗어나고자 하루에 34시간씩만 자고 일을 했어요. 지금보다 젊었을 적 체력을 다 낭비해서 그런가 지금 제게 남은 건 지긋지긋한 근육통과 만성적인 관절 통증 그리고 한 번의 허리 수술이 있었네요. 첫째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명문대를 나와 지금은 경기도 향남에 있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고 원체 공부 머리가 좋았던 둘째는 노무사로 일을 하고 있죠. 막내딸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에 재주도 있고 좋아하기도 했어요. 미대를 나온 후에 화장품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일찍 결혼한 후에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평화도 얼마 가지 못하더군요. 첫째 아들이 20대 후반이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를 데려왔었어요. 지금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참 조용하고 얌전한 인상이었던 것 같네요. 부모님도 그렇고 조부모님까지 의사라던 아가씨는 아들의 제약회사와 협업을 하던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준비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됐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하루는 아들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들은 신발도 못 벗고 현관문 앞에 드러누워 제 앞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파혼 통보를 받고 만 거죠. 이렇게 상견례도 끝난 시점에서 파혼이라니
참 당혹스럽고 참담하기만 했죠. 아들이 그 아가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기에 제 앞에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그저 가만히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 아들은 거의 1년 정도를 파혼의 상처로 힘들어했어요. 거의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네요. 뭐 시간이 약이라고 다행히 그 후에는 천천히 상처가 아물고 안 하던 외출도 자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다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됐던 건지 연애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슬쩍 맞선 얘기를 꺼내면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그리워한 봄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법이잖아요. 아들에게도 다시 제 짝이 나타나더군요. 파혼을 하고 3년 정도 흘렀을 때 결혼을 할 여자가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 만난 아가씨라고. 아들보다는 1살 어리고 중견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잃었던 웃음과 희망을 다시 찾은 것만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는 몰랐었죠. 봄이 돌아온 줄만 알았는데 그게 봄이 아니라 그저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공기가 따뜻하다고 착각을 했던 건지 말이죠. 그 당시 며느리의 첫인상은 글쎄요, 나쁘다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원래 외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제가 고리타분한 인간이라서 그런지 왜 그리 며느리가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했던 화장이나 신고 온 아찔하게 높은 하이힐이 거슬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향껏 본인을 꾸미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알맞은 자리에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입고 꾸미는 게 괜찮지만 이 자리가 그걸 참을 만한 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여기지 않아서일까 하고 아쉬운 마음만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쉽고 또 마음에 안 차는 부분들도 다 이해가 가고 신경 쓸 거 없다고 저 자신을 다독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결혼 전 임신까지 했거든요. 찾아온 축복은 다 이유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아들이 좋다고 하고 또 뱃속에 새로운 가족까지 품고 있으니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가족으로 환영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제게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더군요. 상견례 날 사부인은 식사가 끝나갈 때쯤 가방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돈도 딸이 있는 입장에서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는 마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은 들고 있던 쪽지를 펼쳐서 세상 진지한 얼굴로 울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지원이 시집살이 시키지 말 것.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살게 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돈? 물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용돈 요구하지 말 것. 참 촌스러운 짓이죠. 사돈도 이제 60대뿐이 안 되셨잖아요. 한창 일할 나이에 그저 부모라고 자식한테 손 벌리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폭언, 욕설, 가스라이팅 하지 말 것.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적 용어인데 사부인, 저도 그게 뭔지 알고 있어요. 차라리 세뇌라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럼 네 번째, 명절에 괜히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지 않기. 요새 어느 집에서 명절에 아침부터 불러서 굳은 일 시키겠어요? 그냥 연휴는 연휴답게 보내는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중 하나라도 여기 사돈과 김서방이 어길 시에는 깨끗하게 재산 분할하고 이혼을 한다. 어때요? 어렵지 않겠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부인에게 침이라도 뱉고 아들을 끌고 나오고 싶었어요. 이래서 머릿속에 있는 말을 입으로 내뱉으면 전쟁이 난다고 하나 봅니다. 불쾌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처가가 될 집이니 그 자리에서 쌍욕은 하지 못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부인,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세뇌를 하고 있는 건 사부인인 것 같네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저도 딸 가진 부모라서 지금 사부인이 하는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입 밖으로 걱정을 쏟아놔서 이제 가족 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저 내 자식의 선택을 믿고 앞으로 본인 스스로 꾸려나갈 일이니까 부모로서 지켜볼 뿐이죠. 자식은 늘 부모 눈에 애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어와서 줄줄 읽으면 듣고 있는 같은 부모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스운 게 이렇게 남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딸을 아끼는 사람들이 딸이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더라고요. 아, 하나 있었네요. 거의 새 거나 마찬가지라는 냉장고 하나가 말이죠. 아들은 제가 아들 결혼을 위해 모아뒀던 1억이라는 돈과 본인이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껴서 24평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국민 평수인 32평을 고집했지만 아들은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넓혀가면 되는 거 아니냐며 설득했죠. 근데 그 집에 사돈네나 며느리가 해온 혼수는 중고,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아니 그래요.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되는데 너무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닌가요? 딸한테는 안 될 행동 강령까지 세우는 부모가 딸이 결혼할 때는 혼수를 중고, 냉장고 딸랑 하나 해주고 또 24평은 좁다고 32평 정도는 돼야 산다고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했던 며느리도 남들 다 해오는 제대로 된 혼수 하나 해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저는 이때 다시 한번 쎄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자식들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지 말고 단독 명의로 하라고 말이죠. 물론 부부가 됐으면 무조건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의심을 해볼 만한 모습을 보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고,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며 안심을 시켰죠. 사실 사돈 어른이 며느리의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사부인이 경제권을 가진 사돈 어른을 눈치를 보고 며느리의 결혼에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 며느리가 안쓰럽더라고요. 결혼 전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결혼하고 1년 정도는 별 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아들네가 첫째를 낳고 그 후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고 나서 발생했죠. 며느리는 원체 굉장히 외향적이고 밖에 나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첫째 임신했을 때도 막달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더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녔던 애입니다. 그런 애가 둘째까지 낳고 실질적으로 거의 2년 동안 밖에서보다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 좀이 쑤실 수밖에요. 둘째 손주를 낳고 또다시 육아휴직을 하게 될 며느리는 끝내 산후 우울증이 와서 약까지 먹으면서 버티게 됐어요. 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또 행여 시어머니가 가서 있으면 더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 받을까봐 간간히 아들에게 며느리 상태가 어떤가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꼬막 무침이나 양념게장, 창란젓 등을 챙겨서 아들네로 보냈죠. 근데 아무래도 그냥 멀리서 응원을 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지나가는 소리로 아무래도 며느리가 약을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잠이 많아진다고 그 덕분에 아들은 수면 시간이 더 줄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말에 아들네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모든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게 된 아들네 집. 저는 처음에 집에 들어설 때 제가 남의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네요. 처음 집안에 내딛는 순간부터 얼마나 바닥 청소를 안 한 건지 끈적거려서 양말이 쩍쩍 들러붙었고 거실에는 벗어놓은 옷가지와 애기들 용품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아들이
막품에는 둘째 손주를 안고 한쪽 손으로는 분유를 탄 젖병을 들고 나오는데 아들이 언제 저렇게 퀭하고 살이 빠졌나 싶더라고요. 그때 안에서는 첫째 손주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째가 우는 소리에도 어딜 봐도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둘째 손주에게 막 젖병을 물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원이는 어디 있니? 외출했어? 아니요. 방에 있어요. 자요 지금.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 약 때문에 그러니? 뭐 부작용덜한 약으로 바꾼다더니. 약이 아니라 지금 술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가 몇 시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오전 11시가 약간 넘은 시간이었어요. 낮술이 아니라 거의 꼭두 새벽 술을 먹고 지금 잠에 들어 있다니. 심지어 애 하나는 울고 있고 집안은 엉망인데 말입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우울증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그냥 술을 좀 한 게 아니라 바닥에 퍼질러 자고 있는 며느리 옆에는 소주병 3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 뭐야? 흔들지 마. 메스꺼려. 그래. 술을 그렇게 퍼마셨으니 당연히 속이 뒤집어지겠지? 근데 네가 나만큼 속이 뒤집어질까? 당장 안 일어나. 가까스로 일어나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사색이 돼서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너 힘들고 답답한 거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너 애 엄마야. 애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네 새끼 네가 챙겨야지. 남편한테만 애 둘을 맡기면 되겠어? 술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요. 매일 애들이랑 씨름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할 일은 산더미고 저도 답답하고 괴롭다고요. 확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나도 자식이 셋이다. 세상 사람들 다 이해 못해도 나는 이해하지. 그래. 엄마가 돼서 아직 잘 기지도 못하는 애 돌보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다. 거기다가 애 아빠 출근하면 너 혼자 나눠서 봐야 하고 심지어 밀린 집안일까지 있으니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 거야. 내가 너무 잘 알지. 근데 그렇게 살겠다고 선택한 건 너야. 내가 너 막 임신했을 때 그래도 연년생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했을 때 너가 괜찮다고 애들이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면 친구 같으니까 좋을 거라고 했잖아. 사람이 물론 본인이 내린 선택을 다 후회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들 내버려 두고 오전부터 술을 먹고 자? 그것도 약까지 먹는 애가. 제가 이럴 줄 알고 애 낳았어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내 생활 하나 없이 살 줄 몰랐다고요. 야, 송지원. 너 안 닥쳐. 점점 높아지는 언성에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아들은 무서운 얼굴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왜 도와주러 오신 엄마한테 화풀인데. 장모님도 알아서 하라고 손 놓고 계신데도 우리 엄마는 너 도와주러 오시고 심지어 매번 반찬까지 만들어서 너 먹으라고 보내주시잖아. 그런데 그런 분이 아침부터 술 먹다가 뻗은 며느리한테 이 정도 소리도 못해? 너 말해봐. 지금 네가 잘한 게 하나라도 있는지. 지금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나 정말 더는 너 안 봐. 아들의 경고에 며느리는 끝내 저에게 잘못했다고, 본인이 너무 힘들고 요새 스트레스가 쌓여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울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며느리에게 대체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해결돼야 앞으로 이런 추태를 보이지 않고 애들도 잘 볼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 즉시 답을 내놓더라고요. 간절한 도움 요청을 듣다 옆에 있던 아들을 보니 아들도 내심 제가 저 부탁을 들어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본인도 일하고 우울증 걸린 며느리 목까지 애들을 보는 게 힘들었겠죠. 저는 그럼 둘째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될 때까지만 돕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저 제 아들과 며느리의 자식이 아니라 제 손주이니 어쩌겠습니까? 힘들긴 할 테지만 제 손주가 몸이 3개라도 모자란 아빠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우울증 걸린 엄마 사이에서 고통받는 꼴은 저도 두고 볼 수 없으니 말이죠. 근데 제가 막 허락의 말을 하자 아들이 이러더군요. 그럼 저희가 매달 엄마한테 수고 비용으로 150씩 드릴게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걸 또 저희 없는 시간에 혼자서 둘이나 봐야 하니까 이 정도는 솔직히 안 받는 거나 다름없죠. 아니 당신 미쳤어? 150이면 내 월급의 절반이야. 어떻게 그걸 매달 어머니께 드려? 그럼 네가 애들 볼래? 그렇게 회사 나가고 싶다며? 요새 애 보면 인당 달에 200씩 받는데 넌 우리 엄마 꽁으로 쓰려고 했어? 끝내 돈을 받기로 하긴 했지만 저는 150은 도무지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어서 매달 5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애들 벌이 뻔히 알고 또 이 집 살 때 빌린 대출금도 남아 있는데 제가 어찌 그 돈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돈 받으면서 우리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달에 50만 원씩 받으면서 손주 2명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제 황혼 육아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저는 분명 애 2명을 봐주기로 한 건데 왜 자꾸 제가 봐야 하는 애들이 3명인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며느리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은 못 받고 그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딸 마냥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어째 손주들보다도 며느리 뒤치다꺼리 하는 게 더 힘들었네요. 일단 참 입맛이 꼴값이었어요. 아들은 직장이 경기도인지라 출근이 며느리보다 빨랐어요.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삶은 계란이나 토스트, 김밥 같은 걸 들려보냈었죠. 근데 며느리는 더 여유 있는 출근 시간에 밥까지 먹으면서 아주 밉살스러운 말들만 골라 뱉더군요. 밥을 한 입 퍼먹더니 왜 이렇게 밥이 질어요? 나 이런 똑같은 식감이면 안 먹는데.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턱 내려놓더니 옆에 있는 식빵 봉지에서 빵을 하나 꺼내서 입에 물고 홀랑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먹고 남긴 밥은 누가 먹으라고요? 그리고 꼭 뭐는 짜고 뭐는 싱겁고 뭐는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나고 생선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사사건건 트집이었어요. 아니, 이거 누가 누구한테 시집살이를 하는 건가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며느리가 국이 짜다고 하면 물을 가져다 줬고 또 싱겁다고 하면 간장이나 소금을 가져다 줬습니다. 알아서 쳐서 먹으라고요. 또 밥이 질다 되다라고 하면 며느리가 미리 사둔 즉석밥을 던져주면서 돌려라. 이분이다라고 했네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저를 화나게 한 건 바로 며느리가 입고 있던 옷을 허물처럼 벗어서 그 자리 그대로 두는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뱀이냐고요? 대체 무슨 취미길래 본인이 입었던 옷들을 그냥 바닥에 두냐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루는 제게 이러더군요. 어머님, 제가 벗어둔 스타킹은 꼭 손빨래 하셔야 돼요. 그냥 세탁기 돌리지 마시고요. 아니, 스타킹 손빨래. 그거 너 샤워하면서 그냥 조물조물해서 빨면 되지 않니? 바빠 죽겠는데 샤워하면서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샤워하면서 바쁘기는 뭐가 바쁘니? 누가 들으면 네가 화장실 청소라도 하는 줄 알겠다. 며느리가 스타킹을 손으로 빨라고 했던 게 진심이었는지 정말 본인이 신었던 팬티 스타킹 몇 개를 뭉쳐서 다용도실 앞에 떡하니 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세탁기도 또 손빨래도 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퇴근하고 샤워를 할 때 조용히 화장실 문을 한 뼘만 열고 그대로 자기가 뭉쳐둔 스타킹 뭉치를 냅다 던졌어요. 몸 닦을 때 스타킹도 같이 손빨래를 하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았어요. 몸살인지 뭔지 식은땀에 오한이 겹쳐서 아주 죽을 맛이었죠. 그래도 가까스로 몸살약 하나 먹으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제 손주들이 키우기 힘든 애들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할미 힘들까봐 칭얼거리지도 않고 잘 있었어요. 오후 3시 정도 지났을 때 둘 다 낮잠을 자서 저도 한숨 돌릴 겸 곁에 누웠는데 약 기운 때문인지
살짝 잠에 들었네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잠결에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며느리인가 보다 했어요. 제가 아직 잠 기운과 약 기운에 취해 거실에 누워 있을 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벌써 퍼질러 주무시고 있냐고요. 저는 이때 제가 아직 자느라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루 종일 아픈 몸을 이끌고 애들 보고 청소하느라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는데 저들 퇴근 시간 전에 그 잠깐 애들 낮잠 자는 옆에서 잤다고 들어오자마자 불호령을 내리다니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에 자던 애들도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애들을 어르고 달래서 방 안으로 데려다 둔 다음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뭐 퍼질러 자? 그게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할 소리냐? 아무리 네가 경우가 없고 예의가 없는 애라고 해도 너 대신 네 새끼들 봐준 나한테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해? 애들을 봤다고요? 거실 한가운데 누워서 잠이나 자는 게 애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몇 시인데 벌써 이렇게 집안에 커튼을 쳐놔요? 이것 봐요. 어머님이 본격적으로 자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직 음식 냄새 하나 안 나는 걸로 봐서 저녁 식사 준비도 안 하셨고요. 청소는 뭐 아침이랑 달라진 게 하나 없네요. 진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 받은 값어치는 확실히 하셔야죠. 뭐 값어치? 그렇게 도와달라고 제발 애들 좀 봐달라고 빌더니 이제 와서 갑질을 하려고 하네? 얼마나 밖에서 대접을 못 받고 살았으면 고작 시어미한테 50만 원 주면서 이렇게 갑질을 해? 갑질은 어머님이 하고 계시죠. 돈 받으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 요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알아요? 화장실에는 며칠째 물때가 안 없어지고 음식도 매일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찌레만 내놓으시고 심지어 청소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어머님 혹시 젊어서 막 결혼하셨을 때도 이러셨어요? 말이나 똑바로 해라. 화장실 물때는 백날 첫날 내가 물기 좀 제거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어먹어서 그런 거고 음식은 네가 무슨 왕인 줄 아니? 어떻게 매번 다른 국에 다른 반찬으로 모셔? 제발 처먹을 거면 개념이나 염치라는 걸 처먹어봐라 좀.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믿고 하율랑 지유리를 맡겨요? 혹시 제가 안 볼 때 애들도 못 살게 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며느리도 서로 따지고 고함을 지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도 몰랐죠. 며느리가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찢어지는 것 같은 비명을 지르게 된 건 다름 아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아들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뒤에서 사정없이 잡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잡힌 며느리도 놀라고 바로 눈앞에서 며느리 머리가 360도 회전을 하게 된 광경을 보게 된 저도 놀랐죠. 단 하나 조금도 놀라지 않은 표정의 아들은 며느리의 머리채와 더불어 어깨 쭉지 쪽 옷자락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야, 우리 엄마가 네 식모야? 노예냐고? 거지처럼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네가 뭐라도 되는 양 사람을 부려먹어? 우리 엄마가 왜 이 집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남의 호의나 배려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야? 아들은 며느리를 방바닥에 쓰러뜨리자마자 잘 됐구나 하며 며느리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비명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들을 뜯어 말렸어요. 아니, 아무리 맞을 만한 짓을 저질렀어도 제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놓은 후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연신 식은땀을 흘리며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서럽게 울면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날 이렇게 막대해? 그러는 너는 대체 뭔데? 우리 엄마한테 막대하는 건데? 누가 막대했다고 그래? 정당하게 돈 들이면서 해야 하는 일 하라고 하는 게 막대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를 줬든 우리가 어머님을 월급 주면서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넌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너는 누구 채용할 때 거의 바닥에 무릎 꿇다시피 하고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냐? 우리 엄마는 우리 도와주려고 고작 50만 원 받으시면서 저 나이에 황혼 육아하시는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매번 싸가지 없게 하는 건 알았는데 이따위로 경우 없게 구는지는 몰랐다. 썩은 양파도 아니고 뭐 까도 더한 게 나와? 내가 언제 싸가지 없게 굴었다고 그래?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성큼성큼 걸어서
거실 TV 옆에 장식장으로 다가갔어요. 장식장 위 몇 개 놓여있는 액자와 화분 뒤에서 뭔가를 꺼내서 며느리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 줄 아냐? 녹음기다 녹음기. 나는 네가 술 처먹고 엄마한테 꼬장 부렸을 때부터 언젠가 완전히 선을 넘을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가 애들 봐주시려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매일 녹음기를 여기에 설치해 두고 갔다고. 너 진짜 가관이더라.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구르고 있는데 바닥 청소 안 하고 우리 엄마 탓하고 하율이가 물 엎질렀다고 또 왜 물잔을 거기다 뒀냐고 엄마 탓하고. 제정신이야? 계속 받아주니까 아주 끝까지 가지. 녹음기? 진짜 어이가 없다. 사람을 얼마나 못 믿으면 그딴 더러운 짓까지 해?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했냐? 그렇게 못 믿는 여자랑 애는 왜 낳고 살아? 그래, 나도 진짜 속이 쓰리게 후회 중이야. 네가 이 정도로 막장인 인성인 줄은 몰랐겠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후회하기 전에 끝내려고. 이혼하자. 너 같은 애랑 도저히 하루도 더 얼굴 마주보고 못 살겠으니까. 아들의 이혼 선언은 마치 며느리 속에 잠재된 악마를 일깨운 것 같았습니다. 아주 악다구니를 쓰면서 네가 뭔데 나랑 이혼을 해? 니까짓 게 나만한 여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취소해라. 안 그러면 후회하게 해준다. 라면서 참 추잡스러운 방법으로 매달리더군요. 보는 사람이 다 수치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끝내 아들은 절대 이혼 못한다는 며느리의 뒷덜미를 잡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나가라. 여기는 이제 네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라며 아주 엄포를 놓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거실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마치 일주일 동안 물도 먹을 것 없이 산속을 헤맨 방랑자가 끝내 출구를 찾은 것 마냥 지쳐있고 또 한편으로는 후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어떤 선택이든 아들을 믿으니 응원해 줄 거니까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온 아들의 손을 그저 꼭 잡아줬네요. 아들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혼을 못한다. 본인은 잘못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혼에 대한 책임이 모두 아들과 제게 있다는 식으로 본인 변호사를 통해 몰아갔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증거도 없었고 아들에게는 녹음기라는 증거가 있었기에 며느리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며느리가 그동안 우울증이다 뭐다 하면서 애들 육아에 전혀 신경을 안 쓴 점, 가족이자 시어머니인 저를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함부로 대한 점을 토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들의 직계존속인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들어 며느리의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손주들의 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고 며느리가 끝까지 본인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집도 며느리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회사에 복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는 그 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었을 때도 집안일이나 육아와 같은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제게 말했어요. 어쩌면 예전에 파혼을 했던 상처를 얼른 잊고 지워버리고 싶어서 성급하게 결혼을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급했던 벌을 받은 것 같아요. 라면서 고백했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날 일은 어쨌든 일어난다고 하더라. 너무 자책하지 말자, 준성아. 이렇게 될 거란 걸 어떻게 알았겠니? 만약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하율이랑 지율이를 어떻게 만났겠어? 도저히 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같지 않게 예쁘고 착한 우리 손주들. 이혼이 뭐 별거니? 그냥 아닌가 하고 뒤돌아서 남은 내 인생 잘 살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후로 저는 아이의 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싱글대디라고 혹여 애들에게 마땅한 관심이나 사랑을 본인이 못 줄까봐 잠도 줄이고 또 일도 줄여가면서 애들에게 헌신하고 있어요. 출근 전까지 애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기저귀라도 갈아주고 가려고 하고 퇴근하면 아예 양쪽에 한 명씩 끼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였던 그 여자의 밑도 끝도 없는 행패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네요. 아들과 이혼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3살 아래 연하의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본인이 먼저 알려왔습니다. 제 아들한테요. 심지어 그 남자와 약혼을 한다고 와서 축하하고 싶으면 하라고 아들을 초대까지 했더군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처음에는 이게 세대 차인 줄 알았네요. 젊은 애들은 이럴 수도 있나 하고요. 근데 그 여자가 동년배인 우리 막내딸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불을 뿜는 것처럼 욕을 하더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상이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었죠. 약혼식을 한다고 그 유난을 떨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루는 식탁 위에 있던 아들의 휴대폰이 계속 같은 번호를 올리길래 둘째를 재우던 아들에게 물었죠. 알고 보니 그것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혼한 남자와 헤어졌다고. 그 남자가 신혼집 전세금을 가지고 잠수를 탔다며 도와달라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제 아들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부르면 달려가는 구조대원도 아닌데 왜 이미 볼장 다 보고 끝난 사람한테 동정을 구걸하느냔 말이죠. 예전에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내게만, 왜 아들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연속으로 생기는 걸까? 그냥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사건, 사고 없이 살 수는 없는 걸까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라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잖아요.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나 제 아들의 인생은 그런 건 우여곡절로 치지도 않는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닥친 우여곡절을 내 나름의 방법으로 이겨내고 또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미리 대비할 힘을 비축해 놓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우여곡절 덕에 저와 제 아들의 사이가 더 끈끈해진 건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우여곡절이 없이도 지금처럼 사이가 단단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얻는 건 쉽게 가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만큼 강한 힘과 압력으로 땅을 다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일렁거리던 제 인생의 그래프가 지금의 저와 지금의 아들을 만드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정말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려 하겠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싱글 대디로서 살 제 아들의 앞날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김길자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김길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김길자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김길자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